우리 지난 시간에는 광합성이라고 해가지고 식물이 양분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고요. 이제 화학식으로 나타나긴 했는데 뭐 이산화탄소, 물, 포도당, 그다음에 산소인 거는 뭐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화학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원료로 빛을 이용해서 뭔가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했어. 그때 산소가 만들어지고 이 산소가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나중에 진화적으로 생물들이 산소를 이용하는 생물들이 이제 진화적으로 탄생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이 산소랑 이산화탄소는 이제 기체잖아요. 잎의 뒤쪽에 보시면 이제 기공이라고 해서 구멍들이 있는데 기체들이 드나드는 통로가 있거든요. 이제 기공이라고 하고 이제 기공 같은 경우는 공면세포 두 개로 이루어진 거 이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들어오고 산소가 나갈 거고 그리고 수증기 같은 경우도 이제 기공을 통해서 나가기도 해요. 이제 기체 형태가 되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 같은 경우는 뿌리에서 흡수되는 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뿌리에서 흡수돼서 물관을 통해 가지고 물관이라는 관이 있어요. 물이 이동하는 통로. 그 다음 이제 체관이라고 해가지고 양분 이동하는 통로 두 가지 통로가 있거든요. 식물은 그래서 물관이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체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둥근 동심원 형태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물관을 통해서 물이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때 물이 이동할 수 있는 물이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걸 증산작용이라고 했었죠. 그걸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루고요. 그래서 물관을 통해서 물이 이제 잎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포도당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체관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각 기관으로 이동해서 저장되고 뭐 사용할 때 사용하는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광합성하고 만들어진 최초의 영양분은 포도당 형태고 얘가 물에 녹기 때문에 물에 이제 녹지 않는 형태인 녹말로 바로바로 창고 옆에다가 저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장했다가 밤에 이제 광합성이 끝나면 이제 체관을 통해서 설탕으로 형태, 설탕은 다시 또 물에 녹는 형태잖아요. 물에 잘 녹잖아 설탕. 그래서 설탕 형태로 해가지고 각각 기관으로 이동돼요. 여기 이제 광합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고요. 이 과정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는 게 이제 광합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식물은 에너지를 식물도 이제 뭔가를 살아야 되잖아요. 키도 커야 되고 뭐 씨앗도 뿌려야 되고 꽃도 펴야 되고 열매도 뭐 퍼져야 되고 하려면은 걔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포도당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리는 과정이고요. 이때 이걸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데 왜 호흡이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처럼 뭐 코라든지 호흡기관을 이용해가지고 산소를 들이마시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냥 과학자들이 이걸 호흡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 앞에다가 지금 우리 배우진 않지만 호흡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호흡인데 세포가 하는 호흡이다 해서 세포호흡이라고 나중에 이제 배워요. 이제 추가적으로 어쨌건 산소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 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요거를 이제 호흡이라고 해요. 요걸 오늘 배울 거고요. 정확하게 왼쪽에서 가는 과정은 광합성, 반대로 가는 과정은 호흡이라고. 요거를 동물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뭐 양분도 흡수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식물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가만히 서가지고 계속해서 위로만 잘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스스로 광합성 양분도 만들어내고 그 양분으로 다시 또 혼자서 에너지도 만들어내는 요 과정이에요. 요걸 오늘 배울 건데요. 어쨌건 전반적인 내용은 요게 다다. 근데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나중에 시험 볼 때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132페이지부터 광합성과 뭐 증산작용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같이 이어서 나갈 것 같고요.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쉬었다가 2교시에는 2권으로 넘어갈 건데 이거는 제가 혹시 안 가져온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복사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서는 이제 동물들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와 소화 요 파트가 이제 첫 번째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까지 해서 쭉 이어서 해볼게요. 자, 어쨌건 광합성 다시 한번 볼게요. 광합성 이제 책으로 한번 쭉 정리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광합성은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가지고 빛으로 이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장소와 시기에 있는데 엽록체는 이제 보통 잎에 있고요. 잎에 있는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이루어지는데 빛을 흡수하는 기관은 엽록체 안에 엽록소라는 또 작은 또 기관이 또 있다고 그랬죠. 그 엽록소가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잎에 그 엽록체들이 많기 때문에 잎이 초록색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엽록소에서 빛을 흡수한 다음에 이제 엽록소가 들어있는 그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한다 했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우리가 광합성하는 과정에서 빛광자잖아요. 광자가 빛광자야. 그래서 합성을 할 때 빛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낮에만 주로 일어날 수 있겠죠. 밤에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요. 낮에 이제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고 이 빛은 태양빛이 꼭 아니어도 돼요. 뭐 전등빛이라든지 백열등이라든지 뭐 우리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빛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실내에서도 만약에 뭐 밤에서 만약에 실내에서는 불을 켜놨다 그러면은 이제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농사를 지을 때 예를 들면 스마트팜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공장 같은 데서 어떤 아니면 온실 같은 데서 이제 식물들을 기계화시켜서 키우잖아요. 그게 스마트팜인데 뭐 굳이 태양빛이 아니더라도 전등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뭐 LED 전등 같은 걸 뭐 껐다 켰다 하면서 그런 거 조절해서 식물들을 키우기도 하잖아요. 뭐 그래서 광합성 과정에는 어쨌건 빛이 필요하고 주로 낮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광합성이 필요한 요소와 광합성 생성되는 물질 해서 이제 뭐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필요한 물질이고 생성되는 물질이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물이 필요하고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질 건데 이산화탄소 말씀드렸지만 기공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대기 중에서 흡수하겠죠. 그리고 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뿌리에서 흡수를 한다. 땅으로부터. 그리고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산소가 만들어져서 자기가 나중에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호흡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시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고 모든 에너지를 다 만들어도 산소가 남아 돌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남아 도는 에너지 산소는 이제 기공을 통해서 다시 이제 밖으로 대기 중으로 내뿜는다. 그래서 다른 생물들이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할 수 있다. 쭉 이어지겠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이제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확인해서 이제 BTB를 이용해가지고 BTB라는 시약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이제 광합성이 일어났을 때 작용을 실험한 실험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꼭 참고를 해놓으시고요. 뭐 지난주도 언급드렸지만 BTB라는 용액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지만 뭐 산성이니 중성이니 염기성이니 해서 어떤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산성일 때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산화탄소가 많은 환경이다 그러면은 노란색이 돼요. 요거는 뭐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라는 거를 판별하는 시약이고요. 그냥 약품이니까 약품 이름이 BTB예요. 외우시면 되고 중성이다. 그냥 뭐 평범한 상태다. 초록색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게 좀 되게 많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걸 염기성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파란색이 되죠. 그래서 이 색깔도 잘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되고 중학교 과학을 하면서 이게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쭉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시약을 꼭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이제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색깔까지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비슷한 거를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때 석회수에다가 이제 숨을 불어넣으면은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거를 배운 적이 있죠, 그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뿌옇게 흐려지는 게 이산화탄소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날숨으로 불어 넣으면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뿌옇게 된 거잖아. 마찬가지로 BTB 용액도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은 산성화되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때문이구나 산성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험을 보시면 숨을 불어 넣었다 되는데 거기에 이산화탄소를 집어 넣은 거예요. 후 하고 불어 넣는 거고요. 보통 이제 빨대 같은 걸로 이렇게 불겠죠. 불어 넣으면은 원래는 파란색이거나 초록색이에요. 이 시약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파란색이고 뭔가가 좀 들어갔다 그러면 초록색이 되겠지. 근데 계속해서 이산화탄소 불어 넣어. 그러면 이제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가가 되겠고요. 나에는 이제 가 같은 경우는 식물이 없고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검정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중 식물을 집어넣어요. 그럼 수중 식물도 어쨌든 광합성을 하거든요. 빛이 있으면.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검정말을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거기다가 빛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알루미늄 호일로. 그죠? 그럼 빛이 없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이산탄소와 빛이 있는 조건. 나 같은 경우는 이산탄소와 이제 빛에다가 검정말을 집어넣죠. 광합성이 일어나라고 하는 거고요. 다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만 있고 검정말을 집어넣는데 빛이 차단시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차단한 거죠. 광합성을 못하게. 그래서 이제 결과를 봤더니요. 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대로 노란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광합성이 일어났어. 광합성이 일어났다는 거는 물속에 BTB 시약 안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흡수된 거잖아요. 그치? 네.
빠져나간 거예요. 식물 쪽으로. 그래서 초록색이 됐다가 파란색이 됐다가 이렇게 점점점 색깔이 변하게 되고 책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노란색을 거쳐서 초록색을 거쳐서 파란색이 돼요.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합성을 못하게 막았으니까 막은 요인이 되니까 다시 그냥 원래대로 처음처럼 그냥 노란색으로 보존이 돼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확인한 실험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더라. 그리고 빛이 필요하더라라는 걸 확인한 실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요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제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게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물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조건이니까 일반적으로는 빛하고 이산화탄소하고 그 다음에 온도를 가지고 그래프를 이제 찾아보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광합성에서는 빛과 CO2가 필요한데 엽록체들이 이제 광합성을 한다고 그랬고 모든 엽록체들이 광합성에 다 참여를 하고 있으면 포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계속해서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양분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배가 부르고 광합성이 꽉 차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빛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증가하다가 빛의 세기예요. 이거는 빛의 세기가 되겠고 여기는 이산화탄소 양이 되겠죠. 빛이 점점 세질수록 광합성이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포화가 되겠죠. 이산화탄소도 이산화탄소 계속해서 공급을 시켜줘. 사람한테 이제 밥을 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에너지가 쭉 해서 영양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다가 어느 정도 돼가면 배가 부르니까 포화가 되겠죠. 그렇죠? 포화가 됐다는 건 엽록체가 광합성을 다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모든 엽록체들이. 근데 온도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좀 특이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왜냐면 광합성을 촉매라고 해가지고 광합성을 잘 이루어지게 하는 효율적으로 이루게 하는 효소라는 게 있는데 효소가 단백질로 돼 있어요. 단백질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고기 생각하면 돼. 소고기 생각하시면 되잖아. 소고기에다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되니? 색깔이 변하면서 변성이 되잖아요. 그죠? 원래 가지고 있던 소고기의 특징이 다른 걸로 변성이 되잖아요. 다른 특징으로. 마찬가지로 광합성을 이루는 효소도 광합성 작용을 하는 효소도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35도에서 38도씨까지만 광합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여기는 온도의 세기가 되겠죠. 도시. 그래서 한 40도씨가 넘어가면 얘가 이제 파괴돼. 단백질이 파괴되기 때문에 얘도 작용을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 3개가 있는데 빛과 이산화탄소는 똑같은 그래프 형태를 나타내고 온도 같은 경우는 증가했다 감소하는 특이한 형태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에 여기 많이 나오겠지. 근데 영향은 그 이유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광합성을 하는 효소라는 애가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 높은 열에서는 변성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건 빛에서는 포화가 되고 온도에서는 증가했다가 감소한다. 요거를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었죠. 네, 넘겨주시고요. 증상작용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증상작용은 뭐냐 되는데 증상작용은 요 물과 관련된 거고요. 다른 것들은 뭐 이제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빛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뭐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가만히 있어도. 근데 물 같은 경우는 뭔가가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CO2도 그렇고 O2도 그렇고 잎에서 기공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잎에 그냥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거지만 물 같은 경우는 뿌리에서 흡수돼서 쭉 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증산작용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증산작용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물 상승의 원동력이라는 거고요. 증산작용이 별게 아니고요. 기공을 통해 가지고 얘가 수증기가 물도 어차피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작은 분자 형태이기 때문에 따뜻한 낮에는 얘가 수증기로 바로 그냥 증발할 수 있겠죠. 증발한 기체 형태가 기공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잖아. 그죠? 그게 증산작용이고 얘가 빠져나감으로써 밑에서부터 물이 쭉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 뭐 수분량을 조절하거나 뭐 식물체 내부에 뭐 체온을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실험도 이제 있는데 잎의 증산작용 할인이라는 실험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가지를 집어넣고 잎 달린 가지를 이제 물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잎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이제 비교한 거잖아요. 이제 잎이 있으면은 물이 줄고 잎이 없으면은 물이 안 줄어드는 거를 이제 확인한 실험이에요. 그런 게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증산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공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건데
그때 기공을 이루고 있는 공변 세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공변 세포도 염록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공변 세포 자체는 표피 세포가 변화가 된 거잖아요. 변화가 됐는데 얘가 특이하게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염록체가 있고, 이 염록체에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얘가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거 제가 이제 보여드렸죠, 지난주에. 그래서 그 정도. 네. 기공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공변세포다. 공변세포 두 개가 있고, 공변세포 두 개가 문을 형태를 이뤄서 개폐해서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기체 형태들을 이제 출입을 원활하게 조절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공변세포에는 염록체가 있어서 초록색을 띈다. 네, 그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증산작용의 조절 4번에만 한번 보시면요, 기공이 열릴 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번에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힌다. 이 정도만 그냥 상식적으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는 뭐 문제까지 또 봤던 것 같고요. 142페이지에 식물의 호흡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식물의 호흡이 뭔가? 광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좀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식물 자체는 우리가 과학을 배우면서 많이 배울 양 자체는 되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도 광합성이 굉장히 큰 양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게 되면은 광합성 자체가 한 단원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진화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렸지만 광합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산소가 발생하게 되고, 산소를 통해서 다른 생물들이 생존하게 되는 거잖아요. 진화적으로 만들어진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돼요. 그리고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분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제 호흡이 되겠고요. 일단 책으로 먼저 보시고 제가 표기를 좀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식물의 호흡대인데요. 1번에 보시면 호흡,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돼 있고요. 포도당과 산소를 이산화탄소와 물과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 과정이죠.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호흡이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세포가 하는 호흡이기 때문에 세포호흡이라고 한다까지 말씀드렸고요. 장소와 시기 있는데,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낮과 밤에 관계없이 항상 일어난다 돼 있죠. 거기다가 이제 밑줄 쳐놓고요. 광합성하고 비교했을 때 광합성의 염록체는 낮에 광합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호흡 같은 경우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다시 광합성은 염록체라는 기관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호흡은 모든 세포가 하는 거예요. 모든 세포, 뿌리, 줄기, 잎, 꽃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항상 산소를 흡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식물도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산소 양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개가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뿌리도 계속해서 길어져야 되고, 줄기도 계속 커져야 되고, 꽃도 펴야 되고, 양분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고 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있는 세포에서 항상 일어난다. 그리고 비교해서 잘 기억해 주세요. 광합성은 염록체에서 낮, 그리고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항상 낮과 밤 상관없이 일어났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호흡에 필요한 물질과 호흡으로 생성되는 요소 돼 있는데요.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당과 산소고, 포도당은 광합성의 산물이었고, 산소는 이제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부족하면 또 기공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기공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기체가 원활하게 드나든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산화탄소와 물이었고요.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다시 내뿜을 수도 있고, 낮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또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양분을 또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낮에는 광합성도 일어나고 호흡도 일어나고, 광합성도 일어나고 호흡도 일어나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더 많이 일어날까요? 광합성이 일단 더 많이 일어나겠지. 낮에는 양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빛이 있을 때 최대한 양분을 만들어내야겠죠. 뭔가 비축하는 느낌으로
물론 이제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호흡도 일어나요. 근데 광합성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난다. 그지? 그랬다가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광합성이 안 일어나잖아. 그때는 주로 호흡 위주로 이제 에너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공을 통해 가지고 남아도는 것들은 이제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갈 수 있겠고요. 만약에 되게 더운 날씨다 아니면 사막이다 뭐 이럴 때는 물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체온을 축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 그리고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는 각 기관에다가 보내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 에너지의 이름은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요. 에너지의 단위는 ATP라고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저장을 해놓고 화폐나 코인 형태로 저장을 해요. 에너지를 단위체로. 그거를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잘라서 꺼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 구체적인 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시게 될 거고 어쨌건 이 에너지의 형태 이름은 그냥 ATP다. 그냥 오늘 이름만 한번 익혀보세요. 마찬가지로 이제 호흡에 대한 실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아까 전에 광합성에 대해서 첫 번째 실험이 있었고 BTB를 이용한 실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증산작용을 확인한 실험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호흡을 위해서도 이제 실험이 있는데 호흡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시험을 보시면요.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산탄소를 확인하는 실험이고요. 우리가 BTB를 이용하는 실험도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석회수를 이용해서도 이산탄소를 검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BTB 대신에 석회수를 이용해서 이산탄소가 호흡 과정에서 나오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고요. 마찬가지로 석회수 대신에 BTB를 써도 되겠지, 그치? 어쨌건 그림을 보시면요. 가와 나가 있는데 시금치 쪽이 가고 시금치가 없는 쪽이 나예요. 시금치가 있다는 거는 시금치가 살아있는 시금치니까 호흡을 하겠죠. 그치? 호흡을 하면은 이산탄소가 나올 거고 가와 연결된 석회수는 뿌옇게 흐려지겠죠. 뿌옇게 흐려지는 거는 아 이산탄소가 배출되는구나 라고 확인한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시험관이니까 뭐 밀폐된 병이니까 더 이상 뭐 흐려지고 할 건 없겠죠. 이산탄소가 뭐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아 석회수가 흐려진 거 보니까 시금치의 호흡 과정에서 이산탄소가 만들어지더라를 확인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회수 대신에 BTB를 넣었다. 그러면은 BTB 용액이 어떻게 되겠니? 점점점 파란색이 초록색이 됐다가 노란색으로 바뀌겠죠. CO2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서 석회수와 BTB를 함께 같이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TB를 대신 사용해도 된다. 이거 잘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석회수에 대해서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나중에 뭐 염기, 산염기 이런 거 배울 때 중학교는 배우진 않지만 통합과학이나 이런 거 할 때 고등학교 때 배우시면 수산화 칼슘이라고 해가지고 염기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강한 염기가 있는데 수산화 칼슘을 우리가 이제 석회수라고 해요. 화학식으로는 수산화 칼슘 이렇게 있고요. 잘 알겠지만 무색하고 투명해요. 이제 알칼리성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염기성이라기도 하고 비슷한 말인데 어쨌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염기성, 알칼리성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이산화탄소를 검출하는 시약이고요. 석회수에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불어 넣으면 어떻게 바뀌냐면 요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온할 때 이온에 앙금하면서 탄산칼슘이 나왔어요. 무슨 색? 흰색. 흰색 앙금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뿌옇게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1번째 단원, 그 단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뿌옇게 만들어지는 거였죠. 다 전반적으로 다 이어지죠, 우리 과학이.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요, 광합성과 호흡의 비교도 있는데 여기다가 별표 쳐놓고요. 이제 광합성하고 호흡을 비교했을 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고요. 광합성 같은 경우는 다시 정리하지만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특히 이제 잎에서 이루어지겠죠. 잎에 있는 엽록체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호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이루어지고요. 이제 일어나는 시기 보시면 광합성 같은 경우는 낮에, 그리고 호흡 같은 경우는 항상 여기다가 밑줄을 쳐놓거나 꼭 별별 동그라미 쳐놓고요. 지문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광합성은 항상 낮, 호흡은 항상, 알겠죠? 그래서 잘 비교해서 기억해 두세요. 자, 기체 출입 같은 경우는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가 흡수돼서 산소가 방출되는 과정이고, 호흡 같은 경우는 산소가 흡수돼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과정이니까 기체의 종류 잘 기억해 두세요. 양분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합성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가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해서 광합성이잖아. 그래서 쉽게 익숙하게 외우실 수 있을 거면 양분을 합성해서 에너지로 저장을 해둔다. 근데 이때 이 에너지가 아니고 다른 에너지인데 어쨌건 그냥 양분을 저장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호흡 같은 경우는 이 양분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에너지의 형태만 그냥 정리해 보면요, 광합성 같은 경우 빛 에너지를 태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화학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하는 거고요. 호흡 같은 경우는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아니고 다른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단어에서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갔다 와요. 오른쪽에 2번 한번 보시면요,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하기 한번 볼게요. 거기다가 이제 비슷한 실험인데요. 호흡을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특성을 여러분 잘 알 텐데, 산소는 불을 키우는 특징이 있고 이산화탄소는 불을 꺼트리는 특징이 있잖아요. 꺼지게 하는 특징, 그죠? 그래서 가와 나에서 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양초가 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꺼지겠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요, 식물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겠니?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조금 더 빨리 불이 꺼지겠죠, 그죠? 그걸 확인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춘 경우대인데 나의 촛불이 더 오래 탄다. 왜? 광합성을 하면은 산소가 나오니까. 두 번째, 이제 빛을 차단해요. 그러면 이제 광합성이 안 일어나고 호흡만 이루어지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때문에 불이 빨리 꺼지더라. 이건 충분히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다시 이제 142페이지 3번 식물의 기체 교환 한번 보시면요, 낮과 밤의 반대로 일어난다 되어 있는데요. 낮 같은 경우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다 되는데 거기다 이제 밑줄에 넣고요. 광합성량 아까 말씀드렸지만 빛이 있으니까 광합성을 많이 해서 양분을 빨리 저장을 많이 해야겠죠. 그치? 그러니까 광합성이 조금 더 우세한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보다는 산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보다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산소량이 지금 많은 상태. 그래서 낮에는 나무 주변에 가면은 좀 약간 상쾌함도 느끼고, 그다음에 청량함을 느끼고,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좋은 산소들이 많이 나오니까 낮에 숲을 찾으면 좋겠죠. 그리고 운동도 보통 낮에 하는 게 좋다고 하는 말이, 낮에는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당연히 우리가 호흡하는데 좋겠죠. 그래서 밤에 저녁에 운동하는 건 좀 좋진 않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밤에 빛이 없을 때 호흡만 일어난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고요.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잖아. 당연히 이제 호흡 왼쪽으로 가는 과정만 그치? 이루어지니까 산소는 다 소모되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내뿜어졌겠죠. 대기 중에. 그죠? 그거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침과 오른쪽에 보시면요, 아침과 저녁이 기체 교환되어 있는데요, 왼쪽에는 낮과 밤이었어요. 빛이 있거나 없거나, 그죠? 그런데 오른쪽에는 아침과 저녁 때인데요, 빛이 조금 있는 거예요. 약한 빛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의 기체 교환 옆에다가 약한 빛이다라고 써놓으시고요. 이때는 어떠냐면 약한 빛이니까 이제 광합성으로 산소가 만들어지는 것과 호흡으로
이산화탄소 만들어진 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비슷한 양쪽으로 그냥 비슷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산소가 발생하는 양과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양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지만 이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마무리하기 전에 식물의 호흡에 대해서만 조금 더 그냥 구체적으로 몇 개만 더 써볼게요. 좀 정리를 해보면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포도당과 같은 물을 분해함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때 기체 교환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소모되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호흡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호흡 장소는 말씀드렸지만 나무든 식물이든 꽃이든 모든 세포 수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고요. 심지어 뿌리에서 땅 속에도 산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체가 없을 것 같지만 땅 밑에도 다 산소 형태들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울 건데 요거를 여러분들은 배우겠군요. 원래 지금 이 교재에서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새로 개정된 이 개정에서는 여러분들 1학년이 되면 이제 이 개정으로 바뀐 거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세포의 기관에 대해서 조금 추가돼 있고 이제 미토콘드리아 혹은 마이토콘드리아 요즘은 이제 이런 게 바뀌어가지고 마이토콘드리아 혹은 예전 이름으로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에서 양분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에너지를 만들어냈잖아요. 요 호흡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익숙해져야 되겠죠? 1학년 때 배우는 거니까. 1학년 1학기 때 배워요. 세포 기관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잎에 있는 여러 세포들 중에서 그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호흡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세포가 있으면 여기 핵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엽록체가 있고 식물이요 지금 그리고 옆에 이렇게 해서 구불구불한 미토콘드리아가 같이 있어요. 세포 안에 핵도 있고 엽록체도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같이 다 있어.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내죠. 그 옆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양분을 이용해가지고 호흡을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알겠죠? 당장 이제 1학기 때 배울 거니까 학교 가시면 미토콘드리아 잘 기억해 두시고 이런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이 세포 호흡이라는 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렸지만 낮과 밤 구분 없이 항상 일어난다. 특히 이 호흡 과정이 많이 일어나는 조건이라는 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치? 그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려면 뭐 사람 같은 경우는 운동할 때, 뭐 아니면 뭐 일할 때, 공부할 때 이럴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고, 식물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건 없으니까 얘네가 필요한 거는 씨앗을 퍼뜨릴 때, 꽃이 필 때, 열매를 만들어낼 때, 뭐 이런 조건들이 있죠. 이때 호흡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일어나지만. 그래서 뭐 싹이 틀 때. 그리고 꽃이 필 때. 그리고 식물도 이제 키가 크니까 또는 식물 생장한다 그러는 생장. 이렇게 정리하면 호흡에 대해서는 마무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은 항상 상호작용하는 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보통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이용해서 다시 호흡으로 돌린다. 그래서 요 과정, 요거 하나만 잘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죠? 다시 정리하면 이산탄소와 물을 이용해 가지고 빛으로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광합성인데, 요 과정 때 산소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포도당과 만들어진 양분과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기관에서 이산화탄소와 물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호흡이다. 그렇죠? 그래서 광합성은 영역체, 조금 더 나가면은 호흡은 미토콘드리아. 여기까지 추가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한번 1, 2, 3번, 4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삼 번 같은 경우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한 거 있잖아요. 이거 잘 한번 생각해보면서 풀어보시고,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비교해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 개정된 교재에는 2학년 2학기 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뭐가 있냐면, 우리 1학년 1학기 때 처음 배웠던 우리 수업 시작할 때 배웠던 지각의 구성 있죠? 그게 2학년 1학기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좀 전에 얼마 전에 했던 태양계 있죠? 그게 1학년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서로 위치가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1학년하고 2학년 단원이 막 섞여 있어요. 새로 개정된 교재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배울 거다.
구성 자체는 좀 다르게 볼 거예요. 내용은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어려운 내용은 좀 빠지고요. 전반적으로 이 계정이 쉬운 내용이나 기초적인 게 조금 더 추가가 됐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 교재보다 조금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 계정 자체, 단원 자체, 단원들이 알겠죠? 수학도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금 어려운 게 빠지고 쉬운 내용도 조금 더 추가되고. 네, 1번 볼게요. 포도당과 뭐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로 만들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를 호흡이라고 한다고 그랬었고요. 식물의 호흡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데, 식물의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X가 되겠고, 식물의 호흡은 염록체가 있는 세포가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X. 식물은 호흡을 통해서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했는데요. 뭐 맞죠? O가 되겠고, 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식물의 생명 활동과 여러 가지 뭐 생장이라든지 사용된다. 그래서 O가 되겠죠.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 3번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한 거고요. 광합성은 염록체가 있는 세포, 특히 잎에서 이루어지겠고요. 호흡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가 되겠죠. 시기는 광합성이 이제 빛이 있을 때, 그리고 호흡은 항상,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시기 같은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기체 출입은 광합성은 산소를 방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겠죠. 그리고 호흡 같은 경우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탄소를 방출하겠죠. 그리고 양분 같은 경우는 광합성은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 이름 자체가 합성이잖아요. 광합성, 빛으로 양분을 합성한다는 뜻이에요. 호흡은 이제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에너지, 광합성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저장하고요.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낮과 밤이라는 기체 교환을 나타내는 것이다 돼 있고요. A와 B 돼 있는데요. 이제 요 호흡 흡수하고 방출하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낮 같은 경우는 A는 이산화탄소가 될 거고, B 같은 경우는 산소가 되겠죠. 그리고 밤을 보시면요, 호흡을 통해서 D가 들어오고 C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지? D가 탄소가 되겠고 나가는 C가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화살표 방향을 잘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142페이지에 제가 안 하고 남은 B가 있는데, 광합성을 만든 양분의 사용이 있는데, 그렇게 뭐 중요한 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분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요, 양분들이 처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양분이 생성되자마자, 양분은 생성되자마자 포도당 형태로 만들어지고 바로 녹말로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설탕의 형태로 물에 녹아서 체관을 통해서 이동한다까지 말씀드렸죠. 그게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양분의 생성이 낮에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이 만들어졌어요. 포도당 동그라미 쳐넣고요. 녹말 동그라미 쳐넣으시면 돼요. 포도당으로 만들어지거나 녹말로 저장된다.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쳐넣으시면 되고요. 양분의 이동. 이제 광합성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각 기관마다 양분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주로 이제 이동하게 되고요. 녹말은 주로 물에 잘 녹는 설탕에서 설탕에 동그라미 쳐넣으시고, 설탕은 물에 잘 녹으니까 체관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각 기관으로 운반은 되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양분의 사용과 저장돼 있는데, 주로 이제 이 양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기관에 이제 이동이 해가지고 각 기관마다 다 세포들이 있고, 그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있고, 거기서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자기 필요한 걸 쓰겠죠, 그죠? 뭐 꽃은 꽃대로, 잎은 잎대로, 뿌리는 뿌리대로, 줄기는 줄기대로, 뭐 등등등, 그죠? 세 번째 보시면요, 남은 양분은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뿌리, 줄기, 열매, 씨 등에 저장된다 돼 있는데, 거기다 밑줄 쳐놓고요. 어떤 예가 있느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이 보는 그 형태들이에요. 이제 녹말인데 감자와 고구마, 그지? 감자와 고구마는 녹말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포도와 양파처럼 약간 달달한 맛이 나는 거 있죠? 요거는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사탕수수라든지 뭐 사탕무라든지 조금 단맛이 나는 거 있지? 이거는 이제 설탕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콩 같은 거 잘 알겠지만 단백질이 많잖아.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땅콩이나 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진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 쳐놓고, 시험에는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각 기관마다 잘 저장된 기관과 형태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근데 어느 정도 다 아는 부분들이에요. 감자, 고구마들은 탄수화물은 녹말이다. 그리고 포도와 양파는 포도당이다. 사탕, 수수는 단 거니까 설탕이다. 콩은 단백질이다. 땅콩, 깨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지방 형태, 기름 형태로 저장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카카오 같은 것들 있죠. 초콜릿 만드는 카카오, 이것도 지방 성분이고,
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약간 지방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그런 것들 이제 추가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 잘 기억해 주세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칠게요. 양분의 생성은 이제 포도당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파로 녹말로 저장된 다음에 밤에 체간을 통해서 설탕의 형태로 물에 녹아서 이동되고 각 기관으로 이렇게 저장되면은 녹말은 탄수화물 형태이기 때문에 고구마나 감자, 포도당 같은 경우는 포도당, 그 다음에 양파도 살짝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단맛이 나거든요. 달고 맵고 이런 맛이 나는데 살 조금 나는 그 단맛이 포도당 때문이에요. 그리고 설탕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 사탕무 다시 말씀드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콩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 콩의 단백질 형태로 저장이 되고 땅콩깨에는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어서 오른쪽에 환상박피 한번 보시면요. 이름 자체가 환상이 있잖아요. 환상이 뭐냐면요. 동심원, 원 형태를 말해요. 박피는 제거하는 거예요. 긁어내는, 껍질을 긁어내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환상박피라는 거는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둥근 형태로 겉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식물이 보시면요. 어디를 잘라내냐면 물관을 잘라내면 큰일 나겠지. 물관은 식물을요. 이렇게 중단면으로 이렇게 횡단면으로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시면요. 그래서 안쪽에 물관이 있고 바깥쪽에 체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상박피라는 건 이 바깥 부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바깥 부분. 그리고 물관은 있겠죠. 얘도 물은 있어야 되니까, 물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광합성을 하려면 물관은 놔두고 바깥 부분의 껍질만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체관을 잘라내는 거죠. 체관이 잎에서 아까 전에 체관의 역할이 이렇게 설탕 형태로 양분을 이동한다고 그래서 말씀드렸고 양분은 잎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겠죠, 그지? 그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 내려오는 길을 차단시킨 거예요. 그럼 위쪽에만 양분들이 모여 있고 아래쪽에는 양분이 내려가지 않는 거지, 그죠? 그거의 결과가 뭐냐면 화살표 옆에요. 체간이 재건되면서 양분이 아래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고 위쪽에 열매들이 위쪽에 맺히잖아요. 가지에 맺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양분들이 밑에 못 내려가니까 위쪽으로만 다시 또 이동을 하겠지. 그러면은 그 만약에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애들이 어떻게 돼요? 더 단맛이 나겠지. 양분이 더 많이 저장되니까. 그죠?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방지하니까요. 열매가 더 크게, 더 달게, 더 맛있게 이제 만드는 방법을 이제 우리 농사에서는 환상, 박피법이라고 해요. 그런 게 있다. 그리고 5번에 같이 보시면요. 오른쪽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뭘로 바뀐다? 녹말로 바뀌어 염록체에 저장되었다가 주로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 밤에 체간을 통해 식물의 각 기관으로 이동한다. 요 문장 길지 않잖아요. 꼭 잘 외워두시면 돼요. 네.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파트로 할게요.